영희 씨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어머니는 영희가 엄마라는 말을 갓 떼기도 전에 모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슬픔을 술로 달래다 어느 날 행방불명되어 버렸지요. 남겨진 건 갓 돌을 지난 핏덩이 남동생 하나. 겨우 10살이었던 영희 씨는 제 키만한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쌀을 씻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할 때 영희 씨는 연탄재를 치우며 기저귀를 빨았지요. 영희 씨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엄마였습니다.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영희 씨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동생의 젖병을 먼저 챙겨야 했던 어린 가장이었습니다. 18살이 된 영희 씨는 시장통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서빙하랴, 설거지하랴, 손님들이 남긴 반찬 챙기랴. 영희 씨의 손은 불어 터져서 지문조차 희미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수육 몇 점과 깍두기를 검은 봉지에 몰래 담던 영희 씨. 그 모습을 그만 사장님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이 도둑년아, 네가 지금 뭘 훔쳐? 손님이 남긴 게 네 거야? 이 잔반도 다 내 거야. 네가 뭔데 이걸 챙겨? 영희 씨는 울면서 빌었지요. 사장님, 죄송해요. 집에 동생이 하루 종일 굶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은 영희 씨가 담은 봉지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신발로 짓밟았습니다. 흙탕물이 튄 고기 조각을 보며 영희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동생이 굶든 말든 내 알바야? 한 번만 더 손버릇 나쁘게 굴면 바로 잘라버릴 줄 알아? 재수없게 어디서 도둑질이야? 영희 씨는 사장의 아픈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바닥에 흩어진 고기 조각을 주웠습니다. 그건 동생을 향한 처절한 생존이었으니까요. 식당 일이 끝나면 영희 씨의 두 번째 일과가 시작됩니다. 바로 폐장 직전의 시장 바닥을 훑는 것이었죠. 상인들이 버린 시래기 줄기나 짓눌린 배추 쪼가리, 동생 국 한 사발 끓여줄 소중한 식재료였습니다.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배추 껍데기를 줍던 영희 씨 앞에 한 부잣집 사모님과 아이가 멈추어 섰습니다. 엄마, 저 누나는 왜 쓰레기를 주워? 거지야? 사모님은 아이의 손을 확 낚아채며 말했어요.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누나처럼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 줍고 사는 거다. 알았어? 길 막지 말고 비켜. 영희 씨는 짓눌린 시래기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지라는 말보다 무서운 건 오늘 밤 동생이 배를 줄이며 잠드는 것이었지요. 영희 씨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동생을 키웠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동생 공기에 얹어주며 누나는 아까 사장님이랑 많이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동생이 대학에 합격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 영희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 깊게 패인 주름,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동생의 성공 뒤에는 영희 씨라는 껍데기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르고 싶고 누군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먹어보고 싶다. 그런 영희 씨의 기도를 신이 들으신 걸까요? 인생의 겨울이 너무 길면 살짝 비치는 햇살만으로도 봄이 왔다고 믿게 됩니다. 영희 씨가 딱 그랬어요. 동생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누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좀 쉬어. 누나 몸부터 챙겨야지. 사실 영희 씨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희 씨는 이제 반나절만 식당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시간이 생기자 남은 시간을 또 동생 챙기는 데 썼어요.
자신을 위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영희 씨는 매일 점심시간 동생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영희 씨는 동생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학볕 아래서 한 점잖은 부인이 가로수를 붙잡고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단련된 영희 씨의 발은 갸냘픈 부인을 든든하게 지탱했지요. 부인은 영희 씨의 손을 꼭 잡더니 한참이나 영희 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참 고운 아가씨네. 마음씨가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부인의 눈이 영희 씨의 도시락으로 향했어요. 남편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부인의 물음에 영희 씨는 얼굴이 빨개져 손사래를 치며 남동생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묘하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아직 미혼이에요? 얼른 배달 다녀와요.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마워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래요. 부인은 영희 씨가 도시락 배달을 다녀올 때까지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괜찮다는 영희 씨를 굳이 끌고 간 곳은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나는 고풍스러운 전통 찻집이었죠. 따뜻한 대추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부인은 영희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10살에 엄마가 되어 동생을 업어 키운 이야기,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줍다 거지 소리를 들은 이야기, 식당 사장에게 도둑년이라며 머리채를 잡혔던 이야기. 부인은 영희 씨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비단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가를 찍어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른 것이 어떻게 버텼을까? 가여워서 어쩌나. 내가 그때 널 알았다면 너 그렇게 안 뒀을 텐데. 밥은 먹었어? 아휴, 이 귀한 손을 가지고 평생 남의 밥만 차려주었다니. 부인은 영희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은 영희 씨가 평생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엄마의 손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매일같이 영희 씨가 일하는 식당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부인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영희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너 맨날 남 먹일 것만 만들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쓰지? 자, 이거 먹어봐. 내가 직접 빚은 떡이란 전복죽이야. 평생 동생에게만 해주던 일을 누군가 자신에게 해준다는 사실에 영희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부인은 영희 씨를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영희 씨가 쭈뼛거리자 부인은 커다란 갈치토막을 가져와 젓가락으로 가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라냈습니다. 네 동생 가시 발라주느라 너는 정작 생선고기 한 점 못 먹었지. 자, 이건 오로지 너를 위해 발라낸 살이야. 얼른 먹어보렴. 부인이 숟가락 위에 얹어준 뽀얀 갈치살을 입에 넣는 순간 영희 씨는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 씨의 영혼에 난 거대한 구멍 속으로 따뜻하고 진한 엄마의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아들이 참 착해. 너처럼 고생하며 산 사람 귀한 줄을 알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너를 금지우겹 딸처럼 아끼며 살 테니까 나 믿고 우리 식구 되자. 내가 네 인생의 든든한 아랫목이 되어줄게. 나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이랑 둘이 고생 많이 하며 살았다. 여자에게 남편은 정말 중요해. 부인의 품에 안겨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신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내 찬손을 녹여줄 진짜 엄마가 생겼구나. 영희 씨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그 엄마 냄새에 취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나를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는 엄마가 생겼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얼마 뒤 부인은 영희 씨에게 자신의 아들 민준을 소개했습니다. 영희 씨는 첫눈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 씨의 거친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던 그 다정함. 어머니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훌륭하게 사셨다고요. 이제 고생은 그만해요. 내가 영희 씨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우리 엄마가 영희 씨를 딸처럼 아끼시니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영희 씨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분명 천사 같은 사람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결혼 생활 초반 민주는 퇴근길에 늘 영희 씨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고 밤마다 영희 씨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비로소 여자로 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약속대로 영희 씨에게 지극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에미야, 이건 내가 용하다는 무당에게서 받아온 정화수다.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피부가 흑빛이잖니. 이걸로 세수해라. 얼굴이 고와진단다. 시어머니는 영희 씨가 세수하는 모습을 옆에서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 씨의 밥만 따로 작은 솥에 지었습니다. 여자 몸에 좋은 귀한 약재를 넣었어.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보약 같은 거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영희 씨는 묘하게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에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가장 아끼는 분홍색 실크 원피스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준 영희 씨의 너무나도 소중한 옷이었죠.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영희 씨는 황급히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긴 작대기를 이용해 옷을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지요. 그런 영희 씨를 보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에미야, 내가 무당한테 물어보니 이 옷에 죽은 사람 기운이 서려 있단다. 너희 친정 기운이 너무 사나워서 우리 집안 대들보를 갈아먹는데 너를 위해서 태우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인데 왜 울고 그러니? 영희 씨는 활활 타오르는 분홍색 옷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거든요. 영희 씨가 지켜온 유일한 과거의 자아가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희 씨의 몸은 나날이 썩어갔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에 온몸이 쑤시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며 얼굴은 산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푸른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 헛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죠. 반면 남편 민준의 삶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만년 과장이던 남편은 갑자기 사장 눈에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독점하더니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건드리는 주식마다 10배, 20배 대박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명품백과 현금이 넘쳐나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현금 뭉치를 침대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또 보너스 받았어. 나 요즘 운이 정말 미쳤나 봐.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아. 영희 씨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너무 아파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주시는 물이랑 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베개 속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영희 씨가 내민 건 밤새 가위에 눌리다 뜯어버린 베개 속에서 나온 영희 씨의 머리카락과 남편의 손톱이 뒤엉킨 노란 부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적을 보자마자 표적이 싹 굳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를 바라보는 그 눈빛.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명이 다해가는 기계를 보는 듯한 서늘함 뿐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좀 참아줘. 내가 잘 돼야 당신도 명품백 사고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가 없어 봐서 그래. 엄마는 원래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하는 거야. 아, 그깟 부족 좀 들어있으면 어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성공과 돈을 위해 아내가 산송장이 되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던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 남편의 승진 축하 화환들은 사실 영희 씨의 피와 생기를 빨아먹고 피어난 지옥의 꽃이었어요. 영희 씨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끝에 서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를 재물 삼으려는 가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영희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피부치인 남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씨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동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업어 키우던 든든한 누나는 온데간데 없고 눈등은 움푹 패이고 피부는 검게 죽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산 송장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누나,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나 얼굴이 왜 이래? 영희 씨는 동생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얘야. 두 사람은 밤차를 타고 엄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그 모진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평생 한번 제대로 와보지 못한 엄마의 무덤. 잡초가 무성한 그 묘소 앞에서 영희 씨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덤가로 다가온 웬 중년 여성이 넋을 놓고 영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혹시 너 영희니? 영희 맞아? 여성은 영희 씨의 손을 잡자마자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영희 씨의 친이모였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네 몰골이 이게 뭐냐?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지키려 했는데 왜 이제야 왔어? 네 엄마 죽게 한 거 그거 병 아니었다. 대물림 되는 지독한 신기였어. 이모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엄마는 딸에게 그 기운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려고 친정과도 연을 끊고 매일 밤 자신의 몸을 깎아먹으며 기도를 올렸던 분이었습니다. 네 엄마 죽기 전 마지막 날 나를 찾아와서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내가 죽어서 신장이 되어서라도 내 딸을 지킬 거다. 혹시라도 영희가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찾아오면 이걸 꼭 줘라. 자, 여기 있다. 이모가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보자기를 풀자 세월의 때가 탄 녹슨 녹그릇과 핏빛처럼 붉은 비단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영희 씨의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차갑던 몸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지요. 이모는 그 길로 영희 씨를 데리고 이북에서 내려온 귀신도 벌벌 떤다는 만신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씨가 대문 근처에 발을 들이기도 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방울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더니 만신이 맨발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서슬퍼런 칼날 좀 봐라. 저기 서슬퍼런 작두를 타고 내려오는 여장군이 누구냐? 네 뒤에 서 있는 분 안 보이냐? 네 엄마가 죽어서 장군신이 되어 네 뒤를 딱 버티고 서 계신다. 만신은 영희 씨를 향해 큰 절을 올리더니 이내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라는 작자, 제명에 죽고 싶지 않아서 환장을 했구먼. 감히 누구를 액바지로 써? 저 여장군 칼에
시집 식구들 목이 수박덩이처럼 굴러다니고 싶어? 네 엄마가 네 대신 그 살을 다 칼로 쳐내며 지켜주고 있었어. 만씨는 영희 씨가 가져온 녹그릇에 정화수를 담고 붉은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잘린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됐다. 엄마가 딸 지키려고 신의 칼을 잡으셨으니 이제 그 칼끝을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 돌릴 거다. 네 시어머니와 남편, 네가 마신 물, 네가 먹은 밥, 그 도끼 그대로 그놈들 장자를 쑤셔 놓을 테니 똑똑히 지켜봐라. 이건 사람이 하는 복수가 아니다. 신이 하는 일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피를 말려 승승장구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영희 씨가 이모와 함께 시집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상전자리에 앉아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며느리라는 게 시열은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끌고 들어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하지만 영희 씨는 대답 대신 차갑게 비웃으며 품 안에서 엄마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당신이 좋아하는 그 신 말이에요. 나한테도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러시네요. 남의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로 이제 당신 아들이 누린 그 가짜 복이 독이 되어서 당신 그 금쪽 같은 손주에게 갈 거라고요. 손주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노파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당신 아들이 승진하고 돈 벌 때마다 우리 엄마는 칼을 갈았어요. 이제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당신 손자 앞길 막고 싶으면 계속해 보세요. 아니,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요. 그 아이가 평생 당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액바지로 살게 될 테니까요. 영희 씨는 가방을 뒤집어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수집해온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침대 밑에서 찾아낸 기괴한 부적, 그리고 영희 씨의 방 문지방 밑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면도날 수십 개가 거실 바닥에 챙그랑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이 더러운 짓거리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아들 회사,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가문의 명예, 사람 잡아먹어 복비는 집안이라고 소문나면 그 손주 녀석이 세상 천지 어디에서 고개를 들고 살겠어요? 남편 민주는 바닥에 흩어진 면도날과 부적들을 보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내의 피를 말린 결과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비겁한 남자는 자신이 피해를 볼 것 같자 이제서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야, 제발.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몰랐어. 제발 내 일은 건드리지 마. 영희는 콧웃음을 쳤어요. 몰랐다고? 내 몸이 미라처럼 말라가는데 내 통장 잔고 보며 웃던 네 놈이 몰랐다고? 됐고, 이제 정산하자. 죽기 싫으면 도장 찍어. 영희 씨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그리고 거액의 위자료. 겁에 질린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희 씨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여장군의 칼날이 무서워 손을 덜덜 떨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장이 찍히는 순간 집안을 휘감고 있던 탁한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미련 없이 그 지독한 지옥을 빠져나왔지요. 대문을 나서는 영희 씨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이모가 영희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고생했다. 이제 네 엄마도 편히 눈 감으실 게야. 영희 씨는 품 안에 붉은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가까이를 식모로, 거지로, 그리고 액바지로 살았던 영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희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지옥 구덩이를 빠져나온 후 영희 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시댁을 나오자마자 영희 씨의 몸을 괴롭히던 원인 모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흑빛이었던 얼굴엔 다시 뽀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빠졌던 머리카락은 검고 풍성하게 다시 자라났습니다. 영희 씨는 시댁에서 받아낸 그 피 같은 위자료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웃음 짓는 영희 씨의 모습은 누가 봐도 금지옥엽 사랑받고 자란 귀한 집 딸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신이 되어 지켜낸 그 귀한 목숨이 비로소 제 빛을 찾은 것이지요. 한편 남편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돈 많은 집안의 외동딸과 재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우리 가문에 격이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고 영희 씨를 향해 그 천한 것을 떼어내니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영희 씨를 제물 삼아 얻은 그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고 새로운 며느리가 금세 대를 이어줄 금쪽 같은 손주를 안겨줄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복을 뺏어쓴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재혼한 지 5년, 그 집안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손주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국내 최고라는 병원을 다 뒤져봐도 부부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돌아버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왜 안 들어서는 거야? 용하다는 부당이며 용하다는 약은 다 썼는데 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피를 말려 액바지로 쓴 벌을 받는 거야. 아, 그 집 조상들이 도해서 가문의 씨를 말려버린 거라고. 복은커녕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민주는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공금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영희 씨가 나간 날부터 손대는 투자마자 기적처럼 망해 나갔습니다.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거울을 보는 민준의 눈에는 이제 자기가 무시하던 영희 씨의 그 검푸른 흑빛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며 남의 딸을 죽이려 했던 그 노파는 결국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이라는 공포에 미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장군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와? 영희야, 영희야, 네가 내 손주 숨겼지. 내 인연, 당장 내 손주 내놔. 정신줄을 놓아버린 시어머니는 이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그것을 포대기에 엎고 내 손주라며 얼러댔습니다. 남의 복을 뺏어 쓴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 섬이라는 정씨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정씨 집안은 해마다 증조부 정만필의 제사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정만필은 오래전 운송업으로 큰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이 빈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집안을 일구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집 온 뒤 그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지요. 현재 제사상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며느리 미란이 도맡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식어도 눅눅하지 않았고 나물은 색이 선명했으며 탕국은 시어머니가 끓인 것보다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말이 거칠고 살림에 간섭도 많았지만 제사상만큼은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미란이가 손이 빠르긴 해. 내가 지시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잖아. 남편도 아내를 믿었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병원을 오갔고 시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식단표까지 만들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미란은 정말 참한 며느리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정확히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증조부 제사는 밤 10시에 지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음식도 다 준비되었고 지방도 써놓았고 촛대까지 닦아 놓았지요. 그런데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란이 생선 접시를 들고 갑자기 인상을 쓰는 겁니다. 어머니, 이 생선 냄새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멀쩡한데 뭐가 이상하니? 비린내가 올라오잖아요. 이걸 그대로 올리면 안 돼요. 제가 새로 구워 올게요. 지금 문 연 생선 가게가 어디 있다고 새로 구워? 냉동실에 한 마리 더 있어요. 미라는 이미 손질해둔 생선을 꺼내 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답했지만 조상 제사상에 상한 음식을 올릴 수는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생선을 새로 굽고 나니 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나물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라지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누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물에 무슨 방향이 있어? 이대로 올리면 안 좋대요. 뿌리 있는 음식은 안쪽으로 모아야 집안 기운이 흩어지지 않는데요. 누가 그래?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사를 앞두고 다투기 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라는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를 모두 다시 묻혔습니다. 밤 11시 반이 되자 이번에는 촛불이 문제였습니다. 조심지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이건 새 걸로 바꿔야 해요. 시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가 무슨 시험이냐? 조금 기울면 어떠냐? 하지만 미라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단호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날인데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요. 결국 새 초를 꺼내 길이를 맞추고 촛농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이 지쳐갈 무렵 미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6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돼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고 이제는 되는 거야? 미라는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모셔야지요. 제사는 정확히 밤 11시 4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잔을 올리자마자 증조부의 영정사진이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벽에 단단히 기대놓은 액자가 마치 누가 밀기라도 한 것처럼 쓰러졌고 유리 한가운데가 길게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미라는 한동안 깨진 영정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고개를 숙이네요. 뭐라고? 유리 조심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잘못 들었나 싶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후 집안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잇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달간 준비하던 상가 임대 계약이 계약 직전에 깨졌고 신우이의 남편은 퇴근길에 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폐차해야 했어요. 미란도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계약은 다른 데 알아보시면 돼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병원에 같이 있을게요. 그리고 미라는 제삿날이 지나면 꼭 친정 부모님 묘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은 미란이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미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결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다음 해 제사 때도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보러 간 미란이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의 손에는 꼭 필요한 제사 재료가 아니라 붉은 실 한 타래와 검은 한지가 든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뭐니? 조기 구울 때 묶을 게 필요해서 샀어요. 조기를 무슨 실로 묶어? 미라는 대답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시간이 계속 밀렸습니다. 미라는 탕국에 간이 세다며
물을 더 붓고 다시 끓였고 술잔 하나에 흠집이 났다며 창고에서 다른 잔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20분 넘게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란아, 괜찮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가요. 사실 미라는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시작 시간을 이번에도 11시 47분에 맞추려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우연치고는 제사가 2회 연속 똑같이 늦은 시각에 시작됐다는 점이 이상했지요. 그리고 또 다음 해,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닦기 위해 상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같은 것이 손등에 스치는 겁니다. 상판 아래쪽에 검은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떼어 펼쳤습니다. 먹으로 그린 낯선 선들이 얽혀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증조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필 멸문. 시어머니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미란아, 이리 와봐라. 부엌에서 전을 붙이던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검은 종이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어머니,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그게 뭔데? 왜 제사상 밑에 붙어 있어? 벌레 막으려고 붙인 거예요. 벌레 막는 종이에 왜 증조부 이름이 있고 멸문이라는 글자가 있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가스불을 켜고 그대로 태워버렸지요. 검은 종이는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오그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태우는 거니? 내가 묻잖아. 미라는 불에 탄 재를 싱크대에 들어있는 그릇에 털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위치에서는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별것 아니에요. 이상한 데서 받은 건데 제가 잘못 붙였어요. 이상한 데가 어디야? 그만하세요. 오늘은 제삿날이잖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며느리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가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멸문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제사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미란이 증조부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검게 탄 종이에 재가 담긴 그릇을 위패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빼앗아간 목숨, 이제 그 업보를 당신 후손에게 돌려주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상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조상을 모신 며느리가 그 제사상을 이용해 정씨 집안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새벽에 똑똑히 들었어. 미란이가 증조부 사진 앞에서 우리 집안 후손한테 업보를 돌려주겠다고 했어. 시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미란이가 우리 집에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당신이 잠결에 잘못 들었겠지. 내가 멸문이라는 글자도 봤다니까. 하지만 시누이는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사 시간이 묘하게 늦어진 것, 미란이 음식 위치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정한 것, 제사 뒤 가족에게 사고가 이어진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누이는 휴대폰 사진첩에서 지난 제사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연도별로 확대해 비교했어요. 첫 해에는 대추가 서쪽 끝에 있었고 밤은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술잔은 매번 영정 쪽이 아니라 방문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인터넷에서 제사상 배치와 민간 금기를 찾아보니 일부 무속신앙에서는 술잔과 음식의 방향을 문 쪽으로 돌려놓는 행위를 복을 내보내는 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밥그릇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흰쌀 가운데 검은 콩 7알이 둥글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해마다 증조부가 검은 콩밥을 좋아하셨대요 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조부님은 콩을 싫어했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 같아. 어릴 때 콩밥이 나오면 상을 엎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미란이는 왜 매년 검은 콩을 넣은 거야? 아니, 그러고 보니 애초에 미란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야? 신우이는 미란의 방을 뒤져보자고 했어요. 엄마, 그 방에 뭐가 더 있을지 몰라. 부적을 하나 붙였으면 다른 것도 숨겨놨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진 마라. 정말 미란이가 한 일이어도 이유가 있을 거다. 가족인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우리 집안을 멸문시키겠다는 사람한테 이유부터 물어? 10년을 같이 산 애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럴 리 없어. 그 말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다음 제사까지 미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달 뒤에는 증조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미란은 평소보다 더 예민했어요. 음식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신우이가 조기 접시를 조금 옮기려 하자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신우이가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접시 조금 옮긴 건데 왜 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누가 정한 자리인데?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일부러 물컵을 넘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자 미란이 걸레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는 빠르게 조기 접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접시 아래에는 붉은 실로 묶은 작은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풀어보려는 순간 미란이 돌아왔어요. 미란은 신우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말했지요. 건드리지 말랬잖아요. 평소에 미란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조기 구울 때 묶었던 실이에요. 조기를 묶었다면서 왜 접시 밑에 숨겨? 미란은 종이 뭉치를 빼앗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사 중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신우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 미라는 분명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혹시 몰라 집에서 챙겨온 반려견용 펫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사방 안을 정면으로 찍으면 들킬 수 있어 문 바깥 복도에 설치했어요. 출입하는 사람의 손에 든 물건이 보이도록 했지요. 그리고는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미란이가 새벽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해. 우연이라고 넘길 단계는 지났어. 새벽 1시가 지나 모두 잠든 척했습니다. 1시 40분쯤 미란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작은 나무 상자, 붉은 천으로 감싼 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살핀 뒤 제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팩캠 화면을 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제사방 안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미란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 집 이름을 제사상에서 지워버릴 테니까.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이 장을 보러 나가자 신우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엔 봐야 해. 미란이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비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신우이는 미란의 방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졌습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헤집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날 팩캠에서 본 나무 상자부터 찾았습니다. 상자는 장롱 맨 위 겨울 이불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검은 종이와 붉은 실, 날짜가 적힌 작은 수첩, 낡은 사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제사 날짜와 시각,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시 47분 시작, 시부 계약 파기, 영정 뒤 붉은 실, 신우이 남편 교통사고, 검은 콩 7알, 남편 거래처 손실. 신우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란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만필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절대 잊지 마라. 정만필은 이 집안의 어른 증조 할아버지였지요. 또 다른 봉투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송회사 화물차 사고, 하청업자 중퇴, 피해자 과실 추정. 기사 아래 피해자 이름은 서병철이었습니다. 미란의 아버지였습니다. 신우이는 미란이 돌아오기 전 사진과 기사 사본을 그대로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챘다는 사실을 미란이 아직 몰라야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가족들은 오래된 지역신문 기록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도서관 자료실을 찾아갔고 시아버지는 중조부 회사에서 일했던 노인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창고에 남아있던 낡은 장부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신문에 실린 최초 기사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였습니다. 증조부 정만필이 운영하던 운송회사 화물차가 밤길에서 하청업자였던 미란의 아버지 서병철을 들이받았습니다. 회사는 서병철이 술에 취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운전자는 사고 직후 달아났고 차량은 도난당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지역신문 구석에 아주 작은 정정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신원 관련 의혹, 회사 대표 일가 연루설. 그 후 후속 보도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수소문에서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기자의 아들은 자신도 들은 내용이 없다며 그 당시 아버지가 사용하던 취재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일 차량을 몰았던 사람이 정만필의 큰아들 정기석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기석은 바로 신우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운전했다는 거야? 신우이는 취재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술을 마신 정기석이 회사 화물차를 몰았고 서병철 씨를 치고 달아났대요. 증조 할아버지가 다른 운전기사를 대신 자수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마저 도망갔다고 적혀 있어요.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가 가난한 집안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 병약해서 사업을 잇지 못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낸 뺑소니 사고를 덮기 위해 목격자에게 돈을 건넸고 피해자에게 술 취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할머니 역시 회사 장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바꾸는데 관여했습니다. 미란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인 서병철은 사고 직후 살아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었지요. 서병철의 아내는 수술비를 구하려고 운영하던 잡화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사들인 사람이 바로 가해자의 아버지 정만필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영웅 정만필. 정만필은 합의를 요구하는 서병철의 아내를 겁박했습니다. 사건을 더 문제 삼으면 점포부터 회수하겠다. 결국 가게는 정씨 집안으로 넘어갔고 그 자리에 몇 년 뒤 운송회사 창고가 세워졌습니다.
서병철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병철의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다 병을 얻었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다 몇 년 뒤 숨졌습니다. 어린 미라는 이모 집으로 보내졌고요.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고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병철 유족권, 추가 문제 제기 시 점퍼 채권 회수, 목격자 최 씨 300만 원 지급. 그 아래에는 정만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 재산에 피해자의 가게가 들어있었네. 시아버지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창고 부지가 그 자리였어. 몇 년 전에 팔아서 네 결혼 자금으로 썼는데.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이 미란 부모의 가게를 빼앗아 만든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미란이 왜 정씨 집안을 저주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미란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신우이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이가 없는 시간에 집에 들를 거야. 너희 방에서 꼭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중요한 일이야. 미란이 외출한 시간을 확인하고 집에 도착한 신우이는 곧바로 미란의 장롱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나무 상자는 이번에도 겨울 이불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상자를 꺼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부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첫 장에는 결혼하기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만필 후손 확인, 손자 정원식, 증손자 정태호. 그 아래에는 그 당시 남동생이 다니던 회사와 거래처, 자주 이용하던 버스 시간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우연히 정씨 집안 며느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만필의 후손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신우이는 수첩 내용을 찍어 미란의 남편인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미란의 남편이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 미란이 거래처 격리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건네며 인사했고 몇 주 뒤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났지요. 남편은 그 만남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태호, 매주 목요일 6시 거래처 방문, 42번 버스 이용. 미라는 그의 모든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나누었던 뜬금없는 대화도 떠올렸습니다. 연애 초기에 미라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어요. 당신 증조할아버지가 운송회사를 운영하셨다며? 어떤 분이셨어? 남편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래.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을 거야. 그때 미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모 없이 자란 미란이 자기 집안을 부러워하는 줄 알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야 남편은 그 질문의 이유와 미란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미란은 부모를 죽인 집안의 자손인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집안이 범죄를 자랑스러운 성공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정씨 가족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사방에 걸린 정만필의 영정은 여전히 근엄한 얼굴로 집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영정을 떼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조상이라고 절한 사람이 한 가족을 밟고 일어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는 검게 그을린 상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저주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보다 먼저 시작된 것은
정씨 집안 조상의 범죄였어요. 미란의 시점은 이랬습니다. 정씨 가족들이 알아낸 것처럼 미란은 결혼 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그녀를 키워준 이모는 미란이 23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미란은 장롱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지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고기사, 어머니가 남긴 편지, 빼앗긴 점포의 등기사본, 그리고 정만필과 그의 큰아들이 찍힌 회사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란아, 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길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다. 정만필의 아들이 차로 치고 달아났고 그 집안이 돈으로 입을 막았다. 네가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을 찾아가지는 마라. 네 인생까지 그 사람들에게 잃지 마라. 하지만 미라는 마지막 문장보다 앞의 문장들만 가슴에 담았습니다. 정만필. 그 이름을 확인한 뒤 미라는 정씨 집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운송회사는 사라졌지만 후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필의 손자 정원식은 작은 상가와 창고 부지를 갖고 있었고 증손자 정태호는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정만필의 증손자가 방문하는 거래처에 일부러 취직했던 겁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일부러 서류를 들고 영업부 앞을 지나갔고 그가 타는 버스 시간도 알아냈습니다. 처음 말을 건 사람도 미란이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그는 다정하고 성실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부모에게 무조건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조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래.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지. 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지금 가진 건 우리 부모가 잃은 것 위에 세워졌어. 남편은 미란이 부모 없이 자라 외로운 줄 알고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지만 미란이 싹싹하고 살림을 잘하자 차츰 마음을 열었어요. 미란은 정씨 집안에 들어온 뒤에도 곧바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오래된 창고와 제사방, 가족들이 보관한 장부를 살폈습니다. 정만필의 영정뒤에 적힌 회사명이 어머니가 남긴 사진 속 회사명과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아버지가 보관한 토지 문서에서 빼앗긴 점포 주소까지 찾아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챙기고 남편을 내조했어요. 어느 순간 미라는 정말 이 가족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제사 때마다 정만필의 영정 앞에 절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큰 탈 없이 사는 건 다 조상님 덕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란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떠보듯 물었습니다. 당신 증조할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든 적은 없었을까? 남편은 웃었습니다. 옛날 사업가가 다 깨끗했겠어. 그래도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사람을 해치면서 돈 벌 뿐은 아니셨대. 할아버지도 늘 존경하셨어.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는 일로 우리가 죄인이 될 필요는 없지. 조상일은 조상일이고 우리는 우리잖아. 남편은 가볍게 말했지만 미란에게는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조상일은 조상일. 그 말은 미란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 가족이 죽었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미란은 외딴 시장에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부모의 사연을 듣던 무속인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맺힌 원한을 풀 수는 있어도 죄 없는 후손에게 돌리면
그 원한이 결국 당신한테 돌아옵니다.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자식을 키웠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른 죄와 저지른 죄는 같지 않아요. 그 차이를 따질 만큼 우리 부모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미라는 검은 부적과 붉은 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사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시각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제사를 그 시각에 맞추었습니다. 생선을 다시 굽고 나물을 다시 무치고 촛대를 바꾸고 배가 아픈 척 화장실에 숨어서 시간을 끌었어요. 제사상 밥에는 검은 콩 7알을 박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은 7회를 뜻했습니다. 술잔은 문 쪽으로 기울여 집안의 복이 빠져나가기를 빌었고 영정 뒤에는 부모의 이름을 적은 붉은 실을 거꾸로 묶었습니다. 미라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만큼 이 집안도 잃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의 계약이 깨지고 신우이의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사업에 손실이 생기자 미라는 저주가 통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진행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란이 자궁수술을 받았을 때 1달 동안 병원을 오가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머리도 감겨주었지요. 시아버지는 미란의 친정부모님 기일이면 말없이 과일 상자를 사다 놓았습니다. 남편은 미란이 뱃속에 아이를 잃었을 때 회사까지 그만둘 생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미란을 안고 아무 말 없이 울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만필의 범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몰랐다는 이유로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았잖아. 그 재산으로 자식을 키웠잖아. 내 부모는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들은 조상덕을 보며 살았잖아. 미라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부 정만필의 영정사진을 벽에서 내렸고 시어머니는 다음 제사부터 음식수를 줄이자고 했어요. 조상이라고 다 크게 모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신우이는 미란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잠들기 전 미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미란아, 사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죄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미란은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남편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누군가한테 큰 빚을 지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미라는 가족들이 무언가 알아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미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요즘 너무 말랐구나. 사람 미워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일이야. 일단 밥부터 먹어라. 미라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경고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도 가족들은 계속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잊지 않고 미란의 차에 기름을 채워두었고 시어머니는 미란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 기일이 정확히 언제냐? 미라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물으세요? 그동안 과일만 보냈지 날짜를 제대로 적어둔 적이 없어서. 시아버지는 달력에 2날짜를 조용히 표시했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제사방에 들어갔다가 중조부의 영정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위패도 없었습니다. 중조부님 사진은 어디 갔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실 자격이 있는 분인지 다시 생각해 보려고 치웠다.
미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계속해서 더 깊이 진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취재 수첩에 적힌 옛 목격자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는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차를 몬 건 정기석이 맞습니다. 정만필이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말을 바꾸면 가족까지 다친다고 협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녹음을 들은 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 죄를 덮었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는 피해자 가게를 빼앗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그 돈으로 산 세월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미란을 먼저 추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시누이가 말했어요. 미란이가 우리 집에 저주를 건 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미란이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오래 보유하던 상가 하나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가는 예전에 빼앗은 점포를 팔아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미란 부모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시아버지는 미란이 달력에 적어둔 기일과 오래된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했어요. 시누이는 미란의 이모가 남긴 장례 안내장을 찾아 묘지 관리소에 문의했지요. 며칠 뒤 가족들은 산자락에 있는 묘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미란이 혼자 돌본 묘는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고 비석 한쪽에 금이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직접 낫을 들어 풀을 베었습니다. 시누이는 묘 주변의 쓰레기와 마른 나뭇가지를 치웠고 시어머니는 비석을 닦았지요. 남편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다는 음식을 알아보기 위해 미란 이모의 옛 이웃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단팥빵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배를 좋아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준비했어요. 가족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두 분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말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일을 그 애가 혼자 떠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편지 한 장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따님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묘에 오기 전에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거창한 의식 대신 원한을 풀고 악한 뜻을 끊는다는 흰 종이 한 장에 정만필의 죄를 적어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묘 앞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공터에서 태웠습니다. 피해자의 묘에 또 다른 저주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만필과 정기석의 제사를 집에서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정과 위패를 제사상 중심에서 완전히 내리고 미란 부모님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치료비가 부족한 가족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지요. 그 모든 일들을 모르는 미란은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사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한 부적을 쓸 계획이었어요. 증조부의 위패 아래 부모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넣고 정씨 집안의 대가 끊기기를 빌 생각이었지요. 미라는 검은 천에 쌓인 부적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사 당일 제사방은 비어 있었고 영정과 위패도 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사 안 지낸다. 미란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더구나. 미라는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미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란에게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오늘 친정 부모님께 다녀와. 왜 갑자기 부모님 묘를 가라는 거야? 남편은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말이 그곳에 있을 거야. 미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부적이 든 가방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미라는 부모님 묘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도착한 미라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성했던 풀은 말끔히 베어져 있었고 금이 갔던 비석은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계단도 새로 맞추어져 있었지요. 묘 앞에는 하얀 국화와 청주, 단팥빵과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어요.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란이에게 사과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먼저 사과할 일입니다. 우리 조상이 두 분의 목숨과 삶을 빼앗았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란이가 한 일을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만필과 정기석의 이름을 우리 집 제사상에서 내리겠습니다. 빼앗은 재산도 피해자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미라는 편지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미라는 시댁 식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내쫓고 미친 여자라고 몰아붙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키기 전에 더 강한 저주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가족은 미란을 추궁하기 전에 부모님 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시누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을 저주한 게 아니야. 우리 집 조상이 네 인생을 먼저 저주했더라. 미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알았어? 네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도 알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내가 널 처음 만난 날도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난 날도 우연이 아니었더라. 그런데 나를 어떻게 믿어? 지금은 못 믿어. 남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일까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매형이 사고 났을 때 너는 저주가 통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망하기를 빌었다는 것도 알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나 당신들까지 망하게 하려고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 알면서도 정치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 미웠어. 시어머니는 한동안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한 일이 옳다는 건 아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네 부모님 원한을 모르고 그 사람 제사 받들며 산 것도 사실이야. 조상 덕이라고 떠들면서 그 덕이 누구 피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어. 미란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를 내쫓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쫓는다고 우리 조상의 죄가 없어지니? 다만 이제 그 원한을 죄 없는 사람한테 넘기지는 마라. 네 부모님도 네가 평생 저주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다.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바로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너도 우리를 바로 가족으로 볼 수 없겠지.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하자. 네 부모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니라는 말로 빠져나가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죽기를 빌었다는 네 행동도 없던 일로 하지 않겠다. 미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지막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씨 집안의 대가 끊기기를 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라는 그것을 꺼내 부모님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복수한다고 하면서 나까지 그 사람들처럼 될 뻔했어. 남편이 살며시 다가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어? 미란은 멍하니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잊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더는 당신들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 가족들은 묘지 아래 공터로 내려가 부적을 함께 태웠습니다. 검은 종이는 불길 속에서 말려 올라가다 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씨 집안 제사방에 작은 나무패 하나가 놓였습니다.
숨겨진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상가를 처분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미란 부모님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는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오래된 기사와 취재수첩, 목격자 녹음 내용을 정리해 미란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음주사고 누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수십 년 만에 정정기사가 실렸어요. 고 서병철 씨 사고, 피해자 과실 아닌 운전자 뺑소니와 회사 은폐로 확인. 미라는 그 기사를 부모님 묘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기록된 겁니다. 미란과 남편은 곧바로 예전 같은 부부 사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한동안 집을 나와 부모님 묘 근처 작은 집에서 지냈고 남편도 아내에게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랑 산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짜 행복했던 적은 있어? 미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았어. 그래서 더 미웠어. 행복할 때마다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행복이 배신이 아닌 삶을 만들어 보자. 당신 부모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는 집에서. 그리고 다음 해 미란 부모님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란이 정만필 제사상 아래 몰래 부적을 붙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댁 식구와 함께 부모님 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단팥빵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배를 깎았습니다. 시누이는 새로 나온 정정기사 사본을 비석 옆에 두었고요. 남편이 미란에게 살며시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다 풀렸어?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 풀리지는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사라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뭐야? 미라는 묘 앞에 놓인 하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는 그만하려고.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천천히 보자.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난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시댁을 모두 용서해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벌주는 순간 자신도 가해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멈춘 것이었지요. 그리고 정씨 집안도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죄를 자기 죄라고 뒤집어 쓰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이어진 재산과 거짓된 명예를 바로잡는 책임은 받아들였지요. 그날 끝난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이 대대로 덮어온 침묵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지수 과장은 중견 제조기업 해림물산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나이는 36, 직급은 과장이었지요. 엑셀은 누구보다 빠르고 면접 일정은 칼같이 잡고 직원 징계 서류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팀장도 지수의 업무 능력만큼은 인정했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수의 가방에는 만세력, 타로 카드, 작은 방울, 붉은 실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처음엔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니까요. 그런데 지수는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장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했던 거죠.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막 시작하려는데 지수가 이력서를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1999년 4월 17일 오전 9시 출생 맞으세요? 지원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수는 잠깐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전생에 글 공부하다 굶어 죽은 선비였네요. 그래서 야근하면 속부터 상할 겁니다. 위장이 약하죠? 면접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이 작게 속삭였어요. 김 과장, 직무 관련 질문을 하세요. 전생 말고요. 하지만 지수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이건 직무랑 관련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지원자는 야간 많은 부사에 보내면 오래 못 버텨요. 그날 지원자는 떨어졌고 며칠 뒤 인터넷 취업 후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림물산 면접 보러 갔다가 전생 진단받고 나왔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지수는 심할서를 써야 했지요.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강성훈 과장은 그녀와 입사 동기였습니다. 성훈은 영업관리팀 과장이었고 말도 많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수의 이상한 짓을 제일 많이 보아온 사람이기도 했지요. 회식 자리에서 성훈이 매운탕을 떠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먹지 마! 성훈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왜? 생선이 덜 익었어? 지수는 성훈의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너 전생에 메기한테 잡아먹힌 뱀이었어. 물가에 가지 말고 특히 민물고기를 조심해야 돼. 회식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사원 하나가 웃음을 참다가 콜럭거렸고 부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벌개져 말했습니다. 야, 김지수, 나 그냥 매운탕 먹는 거야. 전생에 뱀이었으면 지금 회식비도 내가 기어가서 계산하냐? 지수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은 물기운이 세. 먹으면 탈나. 그날 성우는 억지로 삼겹살만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성훈이 진짜로 배탈이 난 겁니다. 물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 가능성이 컸지요. 하지만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봤지? 내가 먹지 말랬잖아. 성우는 병가를 내면서도 단톡방에 남겼습니다. 김 과장님, 다음 생에는 매기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가 회사에서 사고를 친 건 면접장과 회식 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사내 전보 심사 때였습니다. 물류팀 직원 하나가 영업팀으로 옮기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력도 맞고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모두가 승인하려는데 지수가 갑자기 신청서를 덮었습니다. 이 직원은 올해 동쪽으로 움직이면 크게 깨집니다. 팀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김 과장, 이번엔 또 무슨 동쪽 타령입니까? 지수는 사무실 벽에 붙은 조직도를 가리켰습니다. 영업팀 자리가 동쪽 라인에 있어요. 이분은 올해 이동하면 사람한테 크게 당해요.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직원은 결국 영업팀으로 옮겼고 석 달 뒤 정말 사기 거래처에 물려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계약이 취소되어 회사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일 이후 직원들은 지수를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마워하거나 존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히면 무섭고 틀리면 민폐인 사람. 회사 사람들에게 지수는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뒤로 지수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인사과의 미친 개. 문제는 지수가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지수는 거의 할머니와 살다시피 했지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용하게 사람을 잘 맞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집에 오면 저 사람은 웃어도 속이 검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빌리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지수가 12살 때 할머니는 갑자기 병이 깊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할머니는 지수의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전생의 원수를 알아봐야 산다. 지수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올 거다.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처럼 올 거야. 그런데 네 목숨을 노리는 인연이다. 네가 먼저 알아봐야 해. 그 말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차가운 감촉, 손목에 묶인 붉은 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온다는 말. 그 뒤로 지수는 사조와 전생에 매달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생년월일부터 궁금했고
누군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반드시 사주를 봐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도 지수는 야근을 하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인사팀 사무실에서 지수는 서랍 속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붉은 실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묶어주었던 실이었습니다. 지수는 나지막히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아직 안 온 거죠? 내가 못 알아본 건 아니죠? 그때 사무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도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 박도진은 첫날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웃을 때는 눈매가 살짝 접혔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해외 인턴 경험, 전 직장 프로젝트 수상 경력까지 이력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부장은 박도진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채는 건졌다. 저 친구 태도가 아주 좋아. 신입 동기들도 모두 박도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살 줄 알았고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회의실 예약 같은 사소한 일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막내답게 굴면서도 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수만은 달랐습니다. 박도진이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러 들어온 순간 지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도진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기보다 물건을 고르는 눈 같았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박도진이 말했습니다. 김지수 과장님 맞으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의 손목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붉은 실이 아직 손목에 묶여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지요.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도진은 아주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불편하세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박도진의 인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주소, 학력, 경력, 생년월일까지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닦아놓은 유리창처럼요. 지수는 박도진의 생년월일을 만세력 앱에 넣었습니다. 오류가 떴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흉이라는 글자만 나왔습니다. 지수는 종이 만세력 책을 꺼내 직접 계산했습니다. 생년, 월, 일, 시를 맞춰보는데 뭔가 비었습니다. 태어난 날이 사람의 흐름과 맞지 않았어요. 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생년월일이 진짜가 아니야. 그때 인사팀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파일을 보시는 겁니까? 지수는 깜짝 놀라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도진이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 좋아하세요? 장난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지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박도진은 회사 사람들의 허점을 아주 빨리 파악했습니다. 회계팀 대리에게는 야근 간식을 챙겨주었고 총리팀 막내에게는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두었습니다.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과하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웃기만 했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엔 꼭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바쁘신데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의 말은 겸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항상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놓친 문서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공용 노트북을 자연스럽게 빌렸고 본부장실 비서에게는 자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USB까지 받아냈습니다. 지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도진은 회사에 적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의 문고리를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지수가 일부러 박도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도진 씨,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어요? 박도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 사이 조율이요. 지수가 다시 물었어요. 직무명이 뭐였죠? 그게 제 직무였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흐름을 맞추고 필요 없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을 정리한다? 신입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박도진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도진은 빠르게 회사에 적응해 나갔어요. 첫 주에 이미 본부장 비서와 친해졌고 둘째 주에는 재무팀 대리와 따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수는 우연히 박도진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본부장실 비서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도진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비서는 주변을 살피고 그것을 가방에 넣었어요.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음 날 회사 내부 결제 시스템에 이상한 권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 박도진이 재무자료 일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임시 권한을 신청한 겁니다. 이유는 업무 이해를 위한 참고였습니다. 보통 신입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바로 반려했고 잠시 뒤 박도진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제 권한 신청 반려하셨죠? 신입이 볼 자료가 아니에요. 업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요. 그럼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권한부터 열면 안 됩니다. 그러자 박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의욕이 앞섰네요. 죄송합니다. 말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입꼬리는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지수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더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지수에게 유난히 공손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또 실수했나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박도진을 더 좋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신입을 잡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동기 성훈이 커피를 들고 인사팀에 와서 말했습니다. 야, 김지수, 이번 신입은 건들지 마라. 애 멀쩡하더라.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멀쩡해서 더 이상해. 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왜 멀쩡한 사람을 보면 더 의심하냐? 지수가 경고했어요. 너도 조심해. 박도진 사주가 안 나와. 성훈이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어요. 사주에 안 나오면 주민등록 오르겠지. 아끼겠냐? 그 말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박도진의 주민등록 초본 사본과 인사 파일 생년월일이 달랐던 겁니다. 초본에 남아있는 최초 출생신고 날짜와 입사 지원서의 생일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단순 정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수는 인사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학력증명서 발급번호도 이상했습니다.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이름도 생일도 가짜구나.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도진이었습니다. 과장님, 남의 전생 말고 본인 현생부터 조심하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박도진은 회사 안에서 빠르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장에게는 깍듯했고 동기들에게는 친절했고 선배들에게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야근할 때는 먼저 커피를 돌렸고 누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이 마르도록 박도진을 칭찬했지요. 요즘 보기 드문 신입이야. 박도진 씨는 눈치가 빠르네. 인사과 김 과장이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박도진은 일부러 지수 앞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서류 날짜를 하루 틀리게 쓰거나 파일명을 미묘하게 바꾸거나 회의실 예약 시간을 잘못 잡았습니다. 지수가 지적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과도하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틀린 거죠? 박도진은 상처받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신입 하나 잡네. 사주가 안 맞아서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직장 괴롭힘이지. 얼마 뒤 누군가 지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익명 신고했고 그 후 지수는 회사 안에서 거의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같이 밥을 먹던 총무팀 직원도 그날은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막내들은 인사를 하다가도 눈을 피했지요. 사내 메신저에는 지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수를 겨냥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신입의 사생활을 캔다더라. 사주가 안 좋다고 면접자 떨어뜨린 적도 있다던데 이번엔 진짜 징계 받을 듯. 지수는 그 글을 보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몰리는 건 달랐습니다.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박도진이 지수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은 아주 조용히 지수에게만 들릴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걸 주면 돼요. 저는 착한 신입을 줬고 과장님은 미친 상사를 줬지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도진은 정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도진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여론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지수는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팀 이 부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이 부장은 태림물산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업무만큼은 믿어주는 유일한 상사였습니다.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 나도 자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선을 많이 넘었어. 지수는 억울했습니다. 부장님, 박도진은 뭔가 이상합니다. 생년월일도 다르고 학력 증명서도 이상하고 재무 관련 권한까지 요청했어요. 이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 전생 말고 현재 증거. 그 말이 지수를 찔렀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느낌과 사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할머니와 인연이 있었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 외곽 산동네 신당이었어요. 낡은 간판에는 만수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큰 기대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만수당의 무속인은 지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무속인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맡기고 간 겁니다. 그 아이가 원수를 알아보고 찾아오면 주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그림과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조선시대 관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청렴한 사또, 그 옆에서 장부를 들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웃으며 거짓 고발장을 내미는 남자. 남자는 뱀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말했어요. 전생에 당신은 사또의 장부를 지키던 여자였습니다. 그 사또가 지금 당신의 부장이고 그 사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자가 지금 회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수는 바로 박도진을 떠올렸습니다. 무속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수법은 똑같습니다. 장부를 바꿔치기 하고 청렴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옛날엔 종이장부였고 이번엔 숫자와 파일입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웃는 자를 믿지 마라. 그는 장부를 바꿔 사람을 죽인다. 이번 생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숫자로 올 것이다. 지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당 무속인은 지수에게 서찰만 건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나무함에서 작은 노쇠 열쇠를 하나 꺼냈어요. 당신 할머니가 남긴 겁니다. 열쇠가 열무는 내가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장부를 바꾸는 순간 이 열쇠가 쓰일 거라고 했어요. 지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열쇠예요? 시스템은 비밀번호로 열죠. 무속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생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전생은 길을 가리킬 뿐 문을 여는 건 지금의 손입니다. 그 말은 지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수는 신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붉은 실, 낡은 서찰, 노쇠, 열쇠. 모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의 웃음, 인사 파일의 빈틈, 재무 권한 신청, 그리고 이 부장을 향해 몰려가는 증거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전생을 믿는 대신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만세력 책 옆에 노트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도진 현생 기록. 그리고 다음날 회사 전체 메일이 내려왔습니다. 긴급 내부 감사 안내. 본부장급 예산 집행 및 협력업체 비용 처리 관련 횡령 정황 확인. 첫 번째 조사 대상자는 바로 이 부장이었습니다. 회사의 대형 횡령 사건이 터진 겁니다. 협력업체 비용이 부풀려 지급되었고 일부 금액이 유령업체로 빠져나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모든 증거가 이 부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전자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부장 명의 승인 메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장의 컴퓨터에서는 수상한 견적 파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 결제를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아무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은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이 부장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데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지만 지수는 보았습니다. 박도진의 눈이 아주 잠깐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찰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장부를 받고 사람을 죽인다. 이번 생에서는 숫자로 올 것이다. 전생에는 장부 조작, 현생에서는 회계 데이터 조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인사과 고난으로 직원 근태 기록과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장이 결제했다는 시간, 이 부장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고 회사 출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시스템에는 이 부장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부장 계정을 도용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수는 동기 성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훈은 영업관리팀이었지만 전산팀과도 친했습니다. 평소라면 또 전생 타령이냐고 놀렸겠지만 지수의 얼굴을 본 성훈은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큰일인가 보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장님이 누명을 쓴 것 같아. 성훈이 말했습니다. 야, 나 전생에 매기한테 잡아먹힌 뱀이었다며? 뱀이면 기어다니는 건 잘하겠네. 내가 서버실 쪽 사람한테 슬쩍 물어볼게. 그 농담에 지수는 웃을 뻔했습니다. 성우는 접속 확인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장 계정으로 접속한 주소는 이 부장의 자리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7층 공용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었지요. 그 공용 노트북은 신입 교육용으로 쓰이던 장비였고 최근 가장 자주 사용한 사람은 박도진이었습니다. 지수는 박도진의 인사 파일과 과거도 다시 파헤쳤습니다. 학력증명서 발급번호가 실제 학교 양식과 달랐고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담당자 번호는 없는 번호였지요. 지수는 전 직장 인사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지만 지수가 내부 횡령 감사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하자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진이라는 이름은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퇴사한 게 아니라 조사 중 사라졌어요. 무슨 조사요? 그때도 회계팀장이 횡령 누명을 썼습니다. 나중에 일부 조작 정황이 나왔는데 박도진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수법이 같았습니다. 새 회사에 들어가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원칙적인 상급자를 표적으로 삼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횡령 사건의 중심에는 청하유통이라는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물류 컨설팅 회사였지만 주소를 찾아보니 오래된 오피스텔 한 칸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3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대림물산에서 받아간 돈은 9억 원이 넘었지요. 지수는 인사과 자료 중 협력업체 출입증 발급 기록을 뒤졌습니다. 청하유통 직원이라며 방문증을 받은 사람들 중 2명은 실제로 회사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명의 비상연락처가 태림물산 본부장실 비서의 개인 번호와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와, 이거 제대로 엮였네.
지수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청아유통 대표 이름은 낯설었지만 전 직장의 사건 자료에서 본 유령업체 대표와 같은 주소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패턴이 같았어요. 계좌로 돈을 빼내고 증거는 원칙적인 중간 관리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진짜 지시자는 뒤로 숨었습니다. 이 부장이 표적이 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본부장의 협력업체의 단가 인상을 막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이 부장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용 증액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줄이 이 부장의 죄가 된 겁니다. 지수는 그 회의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생의 사또도 그랬을 겁니다. 부당한 세금을 막았고 누군가의 돈줄을 끊었고 그래서 역적으로 몰렸겠지요. 지수는 박도진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박도진은 본부장 라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용을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막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지수는 감사팀에 자료를 넘기려 했지만 박도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수를 다시 신고했습니다. 김지수 과장이 감사 자료를 불법 열람하고 신입사원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진이 복도에서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김 과장님, 아직도 전생놀이 중이세요?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진은 웃으며 속삭였어요. 회사에서 미친 사람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과장님은 이미 반쯤 미친 사람으로 찍혀 있고요. 지수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현생의 증거를 모으는 중이야. 박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박도진은 지수가 증거에 가까워졌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퇴근 직전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옥상으로 오세요. 이야기 끝냅시다. 옥상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난간 근처에 서 있었지요. 건물 아래로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박도진이 지수를 향해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과장님, 전생 타령하는 미친 여자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수는 가만히 그를 봤습니다. 박도진은 계속했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참 편하겠어요. 뭐가 잘못되면 전생 탓, 뭐가 맞으면 신기 탓. 그런데 세상은 이성으로 움직입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박도진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근데 나 혼자가 아니야. 지수는 박도진의 진짜 생년월일을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그 생년월일로 사주를 보자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도진은 늘 남의 이름 뒤에 숨고 남을 희생양으로 세우고 결정적인 순간 자신만 빠져나가는 흐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지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쫓아온 천적에게 잡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천적은 바로 태림물산의 보안팀장인 최 팀장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말수가 적고 늘 회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직원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직 형사였어요. 그리고 과거 박도진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박도진은 그때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고 최 팀장은 증거 부족으로 그를 놓쳤었지요. 지수가 박도진의 과거 사진과 실제 출생 기록, 전 직장의 사건 자료를 들고 찾아갔을 때 최 팀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놈, 이름을 또 바꾸었군. 그때부터 최 팀장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보안팀은 공용 노트북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전산팀에서 자료도 받아왔어요. 그렇게 감사팀 내부에서 이 부장을 의심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옥상에서 박도진은 지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서 실수로 미끄러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생 타령하다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떨어졌다고 하겠죠? 지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변한 게 없구나. 그 말에 박도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생에 내가 누굴 죽였든 현생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최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지수의 동기 성훈과 감사팀 직원들도 함께 있었지요. 최 팀장이 박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못 도망간다. 박도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박도진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렸지요. 옥상에서 최 팀장을 보는 순간 박도진의 눈동자가 왼쪽으로 튀었습니다. 지수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늘 이름과 생일까지 바꿔가며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범죄 현장에서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최 팀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도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최 팀장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네 이름은 박도진이 아니었지. 김기범. 물론 그것도 가짜였고. 감사팀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박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성훈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도진 씨, 공용 노트북 화면 녹화 복구됐어요. 이 부장님 계정으로 들어가서 결제 파일 올리는 장면, 선명하진 않아도 손목의 흉터는 보이더라고요. 박도진은 자기 왼쪽 손목을 감추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전생 그림에도 네 손목에 흉터가 있었어. 그건 우연일 수 있지. 그런데 CCTV 속 손목 흉터, 공용 노트북 접속 기록, 유령업체 계좌는 우연이 아니야. 박도진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 외침은 이미 패배한 사람의 소리였어요. 감사팀은 박도진이 공용 노트북으로 이 부장 계정에 접속한 기록, 유령업체와 연결된 계좌, 본부장 비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 직장 사건 자료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박도진이 본부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장 쪽으로 증거 맞춰놨습니다. 감사 들어오면 제가 신입이라 모른 척하겠습니다. 박도진은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본부장님이... 최 팀장이 그 말을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배신이지. 오늘도 해봐. 박도진은 순간 본부장 이름을 줄줄이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기 위해 자신을 고용한 사람까지 팔았습니다. 그 모습은 지수가 전생 그림에서 본 간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전생에서도 그랬겠지. 네가 한 짓은 늘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너는 뒤로 빠졌겠지. 박도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전생 같은 소리 그만해.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생의 사실로 끝내줄게. 그날 박도진은 감사팀과 경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그를 칭찬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도진이 커피를 사주던 선배도 그를 감싸던 본부장 비서도 모두 자기 살 길부터 찾았습니다. 그는 늘 여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박도진은 마지막까지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나랑 같은 사람이야. 남의 사주 뒤지고 뒤로 약점 캐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캐는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는 거지. 그 말에 박도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지요. 박도진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본부장 라인도 함께 무너졌어요. 유령업체 계좌와 내부 결제 조작 정황이 드러났지요. 이 부장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회사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감사팀은 밤늦게까지 조사했고 본부장실은 비워졌고 직원들은 뒤늦게 수군거렸어요. 김 과장이 맞았네. 우리가 괜히 신입 편을 든 거야? 그런데 사주로 맞힌 거야? 증거로 잡은 거야? 박도진이 경찰에 연행되던 날 회사 로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박도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여유 있게 웃지도 못했지요. 본부장 비서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본부장은 변호사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도진이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와 녹음이 모두 감사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 책상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책상 위의 명패는 치워질 뻔했고 직원들은 그를 피했었지요. 이 부장은 천천히 명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데는 증거처럼 보이는 거짓 몇 개면 충분하더군.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거를 더 지독하게 모아야 하나 봐요. 이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게시판에는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장 관련 의혹은 조작으로 확인.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직원들은 그제야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오는 사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과를 모두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의심하지도 말고 누가 착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믿지도 마세요. 제 말도 무조건 믿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 말은 회사 사람들에게 가장 따끔한 사조풀이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인사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 저 사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 생년월일도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 딸 결혼할 남자와 궁합 좀. 지수는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 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잘 맞히시잖아요.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붉은 실과 타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전부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에 매달렸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많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기 성훈이 말렸습니다. 야, 그걸 왜 태워? 너 그거 없었으면 박도진 쎄한 것도 못 느꼈을 거 아냐? 지수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다치게 했어. 내가 전생만 보느라 현생 사람들을 제대로 못 봤어. 성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태우지 말고 넣어도. 칼도 사람 찌르면 흉기고 사람 살리면 수술 도구잖아. 네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타로 카드를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래된 만세력 책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사람을 살피되 사람을 단정짓지는 말 것. 전생이든 사주든 그것이 누군가를 지키는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함부로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전생에 끌려다니지 않고 필요할 때만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누명을 벗은 이 부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자네 방식은 이상했어. 솔직히 아주 이상했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은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자네가 날 살렸네. 전생 얘기만 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자네가 현실 증거를 가져왔잖아. 그거면 됐어. 그 말에 지수도 마음 놓고 웃었지요. 사건이 끝난 뒤 지수와 성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박도진이 지수를 협박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람은 그날과 달랐습니다. 날이 맑았고 멀리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성훈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야, 김지수, 너 이제 진짜 사주 안 봐? 지수가 말했습니다. 몰라. 너는 전생에 매기한테 잡아먹힌 뱀이니까 그냥 물조심이나 해. 성훈이 웃었습니다. 사실 내 생일 네가 아는 거 아니야. 성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던 물건인데 이상하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수는 가락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가락지는 할머니가 남긴 그림 속 장부를 지키던 여인이 끼고 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성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나랑 전생에 부부였던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 지수는 당장 만세력부터 펼쳤을 겁니다. 생년월일을 캐묻고 시를 따지고 전생 그림을 비교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웃었습니다. 몰라. 전생보다 지금 네가 괜찮은 사람이면 됐지.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생의 원수를 알아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알았습니다. 원수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수는 이제 웃는 얼굴 뒤에 거짓도 보고 엉뚱한 농담 뒤에 진심도 보고 전생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선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끝났고 현생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